네, 반갑습니다. 저희 둘은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함께 쓴 김하나.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GV나 북토크 같은 것을 몇 번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까지 마스크를 쓰고 장갑까지 끼고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질문이나 여러 반응 같은 거를 바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봤더니 퍼플님이 들어왔습니다. 문희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 GV를 준비하려고 어제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봤는데 마지막이 되자 제가 또 심정적으로 약간 요동치기 시작했으나 나는 결론을 알고 있어. 나는 이미 한 번 봤어 싶어가지고 좀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 전부터 더 슬픈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애들이 뛰지도 않았는데 벌써 눈물을 막 흘리고 있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옆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서 돌아봤더니 막 처음 봤을 때보다 더 격렬하게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뭐 저도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엔딩 장면에 굉장히 깊은 감정을 느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운이 남은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실 테니까 여운이 많은 그 아직 가시지 않았을 때 엔딩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 봐요. 네, 이 영화 개봉했을 때 2017년에 만들어진 영화고 국내에는 2018년에 개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포스터를 굉장히 예쁘게 마케팅적으로 포장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영화를 많은 관객들과 만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셨겠지만 그래서 그때 카피가 이런 식이었어요. 막 귀여운 6살 꼬마 무늬와 친구들의 어, 디즈니 월드보다 신나는 무지갯빛 어드벤처 막 이런 카피였거든요. 그래서 이 카피에 속았다 이러면 안 된다 뭐 그런 분들도 많았는데 물론 정말 아이들의 어떤 천진하고 명랑한 그런 세계도 볼 수 있는 영화긴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네. 그래서 특히나 엔딩이 가슴을 크게 때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엔딩이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문희가 젠 씨를 찾아가서 나는 너를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몰라라고 얘기하면서 울고 나서는 젠 씨가 뭔가를 결심한 듯하고 손을 잡고 막 달려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달려가기 시작할 때부터 화질이 아주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찍는 기법도 달라졌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아니지 아이들을 뒤따라서 마구 달려가는 카메라로 촬영이 됐는데 이게 아이폰으로 촬영이 된 거라면서요? 네, 저희도 좀 재밌어서 찾아봤는데, 이 영화 감독 션 베이커의 전작은 아예 아이폰 5S로 영화 전체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그 마지막 디즈니 월드를 향해서 매직패스를 향해서 이 아이들이 뛰어가는 그 시퀀스 전체를 아이폰 6S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촬영은 아무래도 디즈니랜드라는 로케이션을 섭외하는 것에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떤 그 장면만이 가지는 되게 영화 전체에서 좀 동떨어진 판타지적인 성격을 또 보여주는 그런 두 가지가 만난 것 아니었나 싶어요. 그 디즈니 월드가 플로리다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디즈니에서 만든 리조트 중에서 세계 최대의 규모래요. 근데 그곳에서는 촬영이 불가했기 때문에 촬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그냥 촬영을 강행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옆에 지나가는 관광객들은 실제로 관광을 온 사람들이고 아이들에게 그걸 뛰라고 하고 난 뒤에 어떤 것을 막 어느 쪽으로 코너를 달리고 이런 거를 계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구 매직 캐슬까지 마침 그 모텔의 이름과 같은 디즈니의 성 매직 캐슬이 저 끝에 보이고 아이들이 달려가는 것을 뒤를 따라가면서 아주 즉흥적으로 찍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젠 씨와 무니의 질주에 우리가 지켜보면서 같이 가슴이 벅차올랐던 게 그 장면의 음악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캐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장면에 흐르는 음악은 영화 처음에 오프닝에서 쓰였던 곡과 같은 곡을 편곡한 버전이었어요.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첫 장면에서는 그 흥겨운 약간 힙합 R&B 풍으로 나오는 그
그 쿨앤더갱의 곡인데 그거를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전형적인 디즈니 주제곡풍의 오케스트라 편곡을 한 버전의 곡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흘러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디즈니 영상들을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보면서 쌓아왔던 어떤 가슴 벅참 그런 감정들이 되살아나면서 거기서 그 아이들의 뒷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마지막에 아이폰으로 찍은 그 날 것 그대로의 흔들리는 영상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애들이 디즈니월드에 들어갔나 싶다가 마지막에 그 흔들리는 화면에서 매직 캐슬이 보일 때 정말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굉장히 힘이 강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조마조마해지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동보호국 직원들이 찾아와서 이제 엄마랑 실갱이를 벌이고 있고 문희에게 친구들과 이별을 하고 너는 다른 데 가서 지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감정이 모두가 이제 격해지면서 문희가 도망치잖아요. 도망쳐서 젠 씨를 만나러 가는데 거기서 정말 극적으로 되게 고조되죠, 긴장감이. 그 문희는 달려나가고 한 발만 지나가면은 막 차가 다니는 도로고 그 옆에는 막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막 되게 긴박해지면서 되게 우리나라 영화 같으면 저 장면 이후의 전개가 문희가 차에 치여서 사고를 당하진 않을까 그런 조마조마함 드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를 불행에 빠뜨리고 끝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끝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결말을 선택하지 않고 굉장히 뭐랄까 진짜 지금까지는 한 계단 한 계단을 차근차근 걸어오고 있었다면 마지막에는 되게 날아오르는 것 같은 그게 되게 도약을 하는 그런 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결론이 어떤 확실한 뭐 긍정이나 낙관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지만 이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면 결국 문희는 아동보호국으로 갈 테고 헤일리는 또 경찰과 볼 일이 또 있을 테고 그렇게 삶은 이어지겠지만 결론을 어떤 논리적인 결론을 낸 게 아니라 갑자기 뭔가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아까 그 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셀러브레이션이 맨 처음에 원곡대로 흐르는 도입부에 대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저희도 지금 표정이 마스크에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의 표정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아주 근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채팅창을 활용해가지고 뭐 크크크 이런 거 날리셔도 괜찮습니다. 중간중간에 첨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을 그리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부연하고 싶으시거나 그것과 이어지는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그거를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 시작하면 눈을 확 사로잡는 것은 그 벽 색깔이지 않나요? 퍼플색 그 벽, 분홍색 같기도 하고 퍼플색인 그 벽, 매직캐슬의 벽. 매직캐슬의 그 보라색 네. 면 영화 전반적으로 이 색감이 이 영화가 갖는 이들의 상황이 갖는 암울함과는 정말 대조적이죠. 색깔이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낙관적이고 발랄한 그리고 그 색감이라는 게 전체 영화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보이는 파란 하늘, 새하얀 구름, 노을이 막 오렌지색으로 퍼지고 이런 것과 아이들의 티셔츠, 약간 청록색, 밝은 하늘색 이런 식의 아주 색감은 화사한데 이 색감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은 뭐랄까 가슴 아픈 부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영화를 독특하게 만드는 지점 중에 하나가 그 색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플로리다의 찬란한 햇살 아래에서 그런 색깔들이 아주 밝게 보여질 때와 그 햇살이 없는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초라한 모텔 안에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 색들이 없는 세계의 어두컴컴한 그 가족들의 사생활과 되게 대비를 이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맨 처음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장면에 아이들이 그 차에다 침을 뱉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문희와 헤일리가 사는 방 안에서 이렇게 방에 일단 들어갈 때도 햇살이 환한 바깥에서 집으로 방으로 들어갈 때 똑똑똑 하고 난 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창문으로 일단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면 스쿠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 방 안에 엄마가 있지 않았나요? 엄마는 담배 피면서 폰을 보고 있었나 그쵸. TV를 보고 있었나 그랬죠.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문을 두들기는 게
그 이후에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문이나 아이들이 방 안에 있을 때 똑똑 소리가 나면 애들이 경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굳어버리는데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이 아이들과 이 가족의 생애라고 하는 게 항상 외부에서 똑똑 소리가 있을 때는 불길하거나 우리를 잡으러 오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있어 왔다는 거를 좀 짐작할 수 있게 했었죠. 집이란 것이 누구에게나 굉장히 안전하고 보호받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이 아이들의 삶에서는 그런 곳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막 던져주시니까 재밌네요. 네. 이 맨 처음에 셀러브레이션님께서 마지막에 문이랑 같이 우는데 디즈니랜드로 뛰다가 끝나는 엔딩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다양한 대답이 있을 텐데 저희가 생각하는 대답도 답이 아닐 테고 답이기도 할 테죠.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영화의 의미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꼭 어떻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저는 아주 마음 아픈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디즈니 월드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 중에서도 디즈니 리조트 중에서도 가장 큰 곳인데 거기 옆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기 가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런 아이들이 맨 마지막에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되어서야 그곳을 비집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즐기기 위한 게 아니죠. 거의 뭔가 뛰쳐나가듯이 그쪽으로 침투하게 된 거였는데 그것이 결코 밝은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암담한 내용도 아니고 근데 그들이 마주잡은 손과 달리는 그 에너지를 보여주면서 끝난 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더 마음 아프기도 한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복합성을 띈 엔딩에서 그래도 희망을 느낀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영화 러닝타임 뭐 1시간 거의 40분 내내 한 번도 디즈니 월드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바로 그 코앞에 살고 있지만 말하자면은 디즈니 월드를 둘러싼 생태계가 있다고 치면은 얘네는 정말 그 중에서도 되게 최하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즈니 월드에 어떤 놀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대규모로 돈을 벌어들이는 그 관광 산업이 그 핵심에 있다면 그 주변에 어떤 밀려난 어른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 핵심을 둘러싼 주변부에 있겠죠. 보비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헨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어떤 어른들이 뭐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 어른도 있고 모텔을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어른들이 있다면 그런 어떤 경제 생태계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은 정말 거기에서 관광객들에게 동전을 구걸하고 뭐 그들이 주는 팁 같은 거를 요구해서 살아가는 정말 어떤 가불병정 중에 진짜 정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영화 끝까지 한 번도 매직캐슬을 실물로 못 보고 영화가 끝났다면 저는 되게 더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정말 되게 가족이 함께 즐겁게 관광을 가서 거기를 보는 장면이 아니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 티켓이 몇 천 불 한다는 게 영화 속에서도 나오는데 애들 둘이서 돈이 있어서 거기 갈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판타지적인 결말인데 그래도 둘이 달려서 어른들 틈을 헤치고 거기 핵심까지 도달해 봤다는 거. 그거는 되게 상징적으로 이 아이들의 미래는 엄마 같은 삶이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정말 몸으로 돌파하면서 보여주는 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엔딩에 대해서 술을 한잔하면서 같이 막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얘기를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영화가 가진 힘이 각자에게 조금은 다르지만 또 다시 의견을 맞추는 방식으로 힘을 작용시켰던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대조적인 빛의 대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방안이 항상 어두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애들이 계단 밑에 있을 때라든가 방 안에 들어갔을 때라든가 그게 밖에 있는 환하고 밝은 색감과 안에 들어갔을 때 늘 오렌지색 어두운 조명이 켜져 있고 그리고 늘 블라인드를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의 그런 차이가 극명하게 보였었죠. 네. 그리고 퍼플님께서
무지개를 바라본다든지 불꽃놀이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뒷모습이 중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하셨네요. 이어서 밑에 문희귀여왕님께서 영화 내내 카메라가 헬기 뜨는 장면이나 사운드를 계속 노출하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하셨는데 퍼플님의 질문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혹시 기억나세요? 아이들이 장난으로 정전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다시 불이 들어오게 하고 나서 보비가 양팔을 벌리면서 걸어 나가는데 카메라가 아래쪽에서 잡아서 그 노을지는 하늘이 확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항상 뭔가 우리는 지층에서 땅바닥에 붙은 채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헬기가 항상 웅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 소음이라고 하는 게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도달하지 못할 층위의 어떤 다른 삶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헬기 소리를 듣고 헬기를 보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장면도 있는데 그것을 일종의 구원이나 다른 차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헬기는 항상 되게 이중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하는 불안한 마음과 저 헬기가 떠서 뭔가를 해결해 주겠지 하는 그런 뭐 구원의 기대 이런 것들을 이중적으로 다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영화 속에서도 그렇게 같이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마지막에 그 문희가 달아날 때 그때 헬기가 문희랑 같은 레벨로 날아오르는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희가 뭔가 지금 사고처럼 탈주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의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달려간다는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이고 어떤 것을 보여주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영화가 참 고마운 지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문희가 혼자 샤워를 하고 있고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죠. 이 영화를 두 번째 봤더니 더 많은 것들이 다가왔었는데 처음에 영화를 볼 때는 스토리를 따라가야 되니까 문희가 목욕을 하는구나라고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목욕 장면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다 매춘의 장면들이었구나. 근데 그것을 관객으로 하여금 나중에 문희가 목욕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왔고 실갱이를 벌이다가 나가고 그때 문희가 가만히 그것을 듣고 그게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듣고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는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그 옆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참. 근데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고 문희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밖에서 실제로 뭐가 벌어졌는지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장면들이 고마운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이모티콘으로 쓰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충격은 문희 혼자 샤워할 때 낯선 남자가 들어왔을 때였는데 작가님들은 가장 큰 충격은 무엇이세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역시 그 장면에서 충격을 받았지만 이 영화의 미덕은 그렇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장면들을 자극적으로 연출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나오고 할 때 예를 들면 문희의 엄마가 이런 식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짐작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방식도 그렇고 그리고 영화 중간에 나왔던 아이들을 향해 접근하는 좀 뭔가 소아성애자 같은. 네, 소아성애자로 보이는 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의심스러운 어떤 사람이 애들에게 접근할 때도 굉장히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조마조마하지만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애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게 정말 이 영화의 훌륭한 점이 아닌가 싶고 하지만 충분히 전달되죠. 보비가 그 사람을 훈육을 해서 돌려보내고 하는 장면으로부터 그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벌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를 애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서 생활하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가슴 아픈 점이 많지만 문희가 겪는 일들이 그거를 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 되게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몇몇 대사들이 있었죠. 이를테면 어른이 울려고 하면 나는 바로 알아 라고 하는 대사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크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이 경직되는 모습 같은 것에서 짐작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헨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향수를 팔다가 그 골프 카트를 모는 사람에 의해서 제지당하고 나서 향수가 막 쏟아지죠. 근데 그거를 다 주워오지 못하고 막 빨리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문희에게 문희가 왜 우리 향수 왜 두고 왔어? 라고 했더니 난 다시 체포되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가 편린적이지만 짐작이 되죠. 관람객님께서 헤일리가 지원 받으려고 갔을 때 자기가 2차는 가지 않아서 잘렸다. 직장을 구하려 해도 구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 하지 않으려 했던 일로 돈을 버는 걸 보고 너무 씁쓸했어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영화를 처음 볼 때는 헤일리한테 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가? 왜 분노 조절을 못하는가? 엄마가 저렇게 어른스럽지 못할 때 애들이 빨리 철이 나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영화를 두 번째 보니까 헤일리가 애쓰고 있었던 점들이 매 순간순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는 물론 굉장히 이상적인 엄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자기가 돌보는 아이를 위해서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하지만 되게 빈곤한 계급의 여성이 어떤 일자리에서 해고당했을 때 점점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게 헤일리라는 캐릭터가 계속 분투하는 자기 삶에서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나름의 어떤 열심히 해나가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것만으로는 이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그게 바로 어떤 사회 속에서 빈곤층들이 몰락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관람객님이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네. 이 맨 처음에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는 아이들이 방에 들어갔을 때 담배를 피면서 침대에 엎드려서 계속 몸에 안 좋은 콜라 피자를 먹으면서 폰만 보고 있고 하는 그 헤일리가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지고 아이들이 그냥 너무 불쌍하다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은 헤일리는 점점점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춤을 추다가 2차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걸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렸고 그래서 애슐리와 공생관계를 맺어서 애슐리의 아들인 스코티를 내가 봐주는 조건으로 애슐리가 먹을 걸 줘서 그걸로 아이들을 둘을 돌보고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주당 30시간 일을 구하려고 하지만 그게 일이 구해지지도 않고 애슐리가 점장 자리에 오르면 자기한테 어떤 일자리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 점장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헤일리는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그 세월이 짐작컨대는 꽤나 길었기 때문에 지금 영화가 시작됐을 무렵에는 헤일리도 지치고 지쳐서 진짜 에라 모르겠다 같은 에라 모르겠다 직전에 있을 때부터 이 영화가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요는 헤일리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떤 가난이나 어떤 힘듦은 시스템이 어떻게 구제하려고 해도 이 시스템 자체도 너무 느리고 한 개인에게 네가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 모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줬다는 게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죠. 항상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여성, 엄마의 몫인 것처럼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헨리도 그렇고 애슐리도 그렇고 그 젠 씨의 할머니도 그렇고 다 혼자 사는 여성들이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일하러 가는 것도 힘들고 내지는 애를 어디다 맡겨야만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랬을 때 아이가 잘 못 자라난다 싶으면 그 주 양육자인 엄마라든가 할머니라든가 그 여성을 비난하는 건 굉장히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몫인가? 그 사람 혼자서 다 책임질 수 있는 일인가? 그거를 사회 공동체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하는 게 교육이라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형제가 엄마 없는 집에서 이제 애들끼리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화재 사건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의식을 못 찾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엄마가 잘 하진 않았죠. 집을 오래 비웠다고 하고 아이들끼리 둬서 그런 사고가 나게 한데 그 엄마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엄마도 30살에 10살짜리 첫째가 있는 싱글맘이고 아이들 둘을 키우느라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랬을 때
아이들을 방임했다는 걸로 그 엄마 혼자의 책임과 윤리로 우리가 돌릴 수 있을까? 그동안 사회는 뭘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바비는 빈님께서 브라질 사람이라서 디즈니랜드를 좋아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혹시 다른 뜻이 있을까요? 브라질 가보셨잖아요, 김하나 씨. 브라질 가보신 분으로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이거는. 글자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디즈니랜드를 좋아할 것 같아요. 브라질에는 뭐 이런 삼바 축제 같은 것도 있고 네. 되게 꿈과 환상의 세계를 그리고 흥도 많고 네, 그런 거 되게 색감도 좋아하시는 그렇고 분들일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는 걸 좋아하겠죠. 이거는 그렇게 함의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브라질 사람들이 디즈니랜드를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에 이어서 플로리다라고 하는 이 특정한 지역 그리고 왜 제목이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손우 씨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플로리다 프로젝트에는 이중적인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거기다가 아주 큰 그 디즈니 월드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던 시기인 1960년대에 이제 그 프로젝트 명이 플로리다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 월드를 설계하는 프로젝트의 뜻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빈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어떤 펀딩 프로젝트를 또 플로리다 프로젝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딱 바로 만나는 지점이죠. 이 플로리다가 쿠바랑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쿠바에서 날씨가 좋은 날 해변 너머를 그 바다 너머를 쭉 바라보면 저 멀리에 플로리다가 보여요. 그래서 플로리다는 배를 타고 건너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미립국을 한 쿠바 이민자들도 많고 미국 내에서 날씨가 따뜻하고 온화한 곳이니까 은퇴자들이 부유한 은퇴자들이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려고 이주해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쿠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스페인 문화권이 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화에서 보면은 세탁실에 있는 분 있죠. 나중에 마리화나를 받아서 이렇게 이불 사이에 넣는 그분이 쿠바 출신인 걸로 저는 짐작이 되고 그리고 헤일리와 애슐리가 같이 춤을 추러 가가지고 막 춤을 출 때 나오는 음악이라든가 거기서 음식을 시킬 때 우노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스페인어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어떤 그런 독특한 문화권들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그 말씀을 하셨죠. 60년대부터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를 건립하기 시작할 때 그 프로젝트명이 플로리다 프로젝트였는데 이 디즈니 월드가 건립되면은 그 옆에 그것의 한탕 놀이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의 특수를 노리고 어떤 다른 특수는 되게 어감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죄송합니다. 어떤 그런 아까 왜 영화에서 나왔던 콘도 있죠. 불타는 콘도라든가 그 곁에 여러 주택가 같은 것들을 막 급히 지어서 이 특수를 노리려고 했던 것들이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텅 빈 집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고 거기에 홈리스들이 들어가면서 슬럼화가 급격하게 일어났던 지역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로리다라고 하는 곳을 영화에서 선정한 이유도 있을 테고 저희가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이 영화가 잘 맞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히든 홈리스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서울역에 지내는 노숙자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집 없는 사람들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화 속의 문인이나 그 이웃들처럼 정해진 집을 안정된 주거를 누리지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방을 빼면서 그렇게 단기 투숙을 이어가는 그런 삶도 홈리스의 일종인 거죠. 그리고 뭐 얘기한 것처럼 빈 건물에 거기 점유해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집이 없이 차를 갖고 다니면서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눈에 띄지 않는 홈리스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선우 씨도 저도 약간의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 물은 있지만 마스크를 내려서 물 마시기가 되게 애매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목이 약간 갈라지는 것 같은데 물을 좀 드시는 게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모티콘님께서 저는 영화 내내 야무지고 친구들을 주도했고 심지어는 불을 내도 아무 말도 안 하던 무늬가 마지막에 우는 모습이 감명 깊었는데요. 혹시 이 장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계기로 배우들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문희 역할을 한 그 친구가 정말 연기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네. 저는 정말 대천재더라고요. 불가사의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2살 때부터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배우의 이름은 브루클린 프린스라고 합니다. 이름도 너무나 대스타 같은 이름이죠. 플로리다 출신이라고 네. 들었어요. 이름은 브루클린이지만 플로리다 출신이고요. 2살 때부터 연기를 했고 이 연기로 아주 이름을 날리게 이렇게 표현도 그렇다. 이름 유명해지게 됐죠.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와, 이 영화의 이 션 베이커 감독이 아이들의 연기 지도를 대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도 정말 궁금했어요. 이 문희가 뭔가 음식점에서 막 먹고 싶은 거를 막 시키고 트림을 하고 온갖 소리를 그 음식 맛에 대해서 떠들고 이러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럽죠. 그리고 춤을 추거나 하고 싶은 대로 구는 그런 모습들도 정말 자연스러운데 놀라운 것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밖에서 어떤 남자랑 같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장면을 알게 된 이후에 짧은 장면이라든가 몇몇 이 영화에서 관객들도 약간의 어머 이렇게 느끼는 장면에서 문희의 표정이 충격을 아주 크게 받은 것도 아니고 아직 아이라서 못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렴풋이 뭔가가 잘못되어 가거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어떤 표정 같은 것 그런 것이 너무 서늘하게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서 아이가 이 모든 내용을 다 인지하고 그런 연기를 했다기보다는 이것은 션 베이커 감독이 연기 지도를 정말 출중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이어서 다른 배우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헤일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엄마 역의 헤일리도 참 연기가 좋았죠. 근데 그 배우의 경우에는 아마추어로 의상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감독이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DM으로 연락해서 캐스팅을 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대본 리딩을 했을 때 어린이 배우들과의 합이 너무 좋아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 그 전에 다른 영화에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뭔가 철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워할 수도 없는 그리고 되게 늘 분노에 차 있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만 뭔가 뭐랄까 자기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있다라는 것을 뭔가 머리를 꼿꼿이 들고 늘 외치는 좀 되게 독특한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헤일리 배우를 보고 어디서 저런 연기 천재 걸출한 배우가 나왔나. 그리고 절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뻑큐를 외치면서 생리대를 유리창에 막 붙이면서 절대로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에 그리고 참 부모 말도 안 듣고 멋대로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의 저 배우가 갖는 그 표정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어떤 걸음걸이 이런 것들이 정말 캐스팅을 잘했고 연기를 잘했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캐스팅이 됐고 첫 데뷔작 처음으로 연기를 한 작품이라는 걸 알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퍼플님께서 바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바비 역시 아주 인상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무심한 듯 세심하게 아이들을 챙겨주고 정작 자기 가정은 못 돌보는 것 같아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바비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아이의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비는 이 영화에서 또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죠. 일종의 뼈대 같은 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바비는 그래봤자 영화 안에서 모텔 관리인이잖아요. 지원도 별로 해주지 않는 사장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거기 안에서 장기 투숙객을 핸들링하고 아이들이랑 애들이 막 아이스크림 떨어뜨리는 것도 챙겨야 되고 아이스 기계가 고장나면 기계도 바꿔야 되고 매트리스도 옮겨야 되는 회사원 입장에서는 바비한테 너무 감정이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할 일이 많고 맞아요. 애들은 계속 사고를 치니까 수습해야 될 일을 만들고 네, 바비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경무에 시달리는 그런 일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상황을 낫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이 사람한테도 없죠. 이 사람은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 아주 잡스러운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윌리엄 데포가 또 굉장히 좋은 연기를 해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 영화에서 윤리적인 뼈대를 담당하고 있는 인물인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수습해야 하는 요만한 세계 안에서 그래도 뭔가가 낮게 돌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고 마음이 약하고 따뜻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어떤 윤리적인 자신의 잣대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내가 어떤 걸 모른 척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단호하게 나서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윤리관이 자기 안에 내재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참 매력적이었고 만약에 바비가 없었다면 이 영화를 보는 게 정말 지나치게 불안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이제 바비한테 뭐 아빠 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대사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 가정에 부재하는 존재하지 않는 아빠의 자리를 대신 해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영화에서 그려지는 방식이 그렇게 살갑진 않잖아요. 이 가족에게 뭐 헤일리랑 바비랑 관계가 너무 또 안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어떤 최소한의 선들을 만들어주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바비가 하긴 하지만 그거를 어떤 정상 가족에 대한 어떤 지향으로서 보여준다기보다는 아이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의 역할을 바비라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구현해주지 않나 그런 면에서 되게 믿음이 갔고 저는 바비가 나오는 장면에서 저희 둘 다 되게 좋아했던 장면은 그 아이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씬 다음에 바비 혼자 독백하는 장면이 붙는 그런 연결된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바비가 미안하지만 이제 좀 비켜주겠어? 너희가 지금 좀 방해가 되고 여기 차가 들어와야 되거든? 하고 말을 해서 이게 애들한테 하는 말인가 보다 하고 보니까 새를 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텔에 들어온 새들한테 찾길에서 비키라는 말을 할 때도 아이들한테 뭐 한다거나 어른들한테 한다거나 좀 늘 한결같이 그럴 것 같은 사람? 바비는 그런 면에서 되게 신뢰가 가는 인물이었던 것 같고 이 사람이 막 케일리나 무니를 감정적으로 너무 아끼거나 애착을 가져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게 옳기 때문에 내지는 자기의 매니저라는 어떤 질서와 규칙을 지켜야 하는 직업 윤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들을 한다는 게 이 사람 안에서의 굉장히 편안한 일관성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징그러운 소아성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가서 단호하게 그 사람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중에 헤일리에게 그런 성매매를 하러 왔던 남자에게 헤일리가 뒤에서 막 약을 올리고 디즈니 월드의 입장권 팔찌를 4개나 뺏긴 남자가 막 분노를 막 하고 있을 때 바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4개였으면 아내와 아이들 것이었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안에서의 어떤 윤리관과 함께 그 사람을 단호하게 다시 내쫓는데 그게 소아성애자를 내쫓을 때와 변주가 되는 것 같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같은 게 그렇게 표현되고 그 사람이 어떤 단도리를 하는 것들도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된다는 거죠. 제가 영화 속에서 이런 비슷한 장면이 다시 변주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죠. 문이랑 젠 씨가 아주 길게 무지개가 이 화면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쫙 이렇게 있는데 건물 위로 이제 무지개가 떠 있었고 문희와 젠 씨가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무지개 끝에는 황금이 든 단지가 있대. 그리고 그 단지 옆은 난쟁이가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난쟁이를 혼내고 황금을 차지하러 가자. 그러면서 둘이서 야 소리를 지르면서 모텔 쪽으로 달려가는 뒷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영화를 2번째 봤더니 맨 마지막에 매직 캐슬을 향해서 용감하게 달려가는 그 두 아이의 모습과 겹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 약간의 한 번의 장면이 나오고 2번째 또 다른 장면이 나올 때 그게 맨 처음에 나왔던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노래가 맨 마지막에 새로운 편곡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겹겹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뒷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었는데 그 무지개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뒷모습 그리고 매직캐슬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이들의 뒷모습 그거를 지켜보는 시선이라는 게 어떤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어른들이 좀 가져줘야 될 시선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넘어질 때는 일으켜 줄 수도 있고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개입해 줄 수 있는 다른 나쁜 사람들에게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문희 귀여왕님께서 문희가 좋아하는 나무가 쓰러져도 잘 자라기 때문이라는 대사가 문희의 이야기에 투영된 것 같아서 감명 깊었어요. 너무 진짜- 어른스러운 대사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그 쓰러져 있는 나무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션 베이커 감독이 로케이션 보려고 돌아다니다가 이거 꼭 한번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만들었을 수도 않았을까요? 있어요. 그 나무 네,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 나무의 인상이 너무 강렬하고 그리고 한 번 나오더라도 그런 조금 어른스럽긴 하지만 그런 대사와 함께 그 나무를 봤더니 영화 속에서 아주 잘 맞물려 들어갔었죠. 그 위에 이모티콘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그 문희가 마지막에 우는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문희의 연기만 막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문희가 워낙 연기를 잘하고 연기 지도도 좋아서 그 우는 장면에서부터 어젯밤에 막 푹푹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이 정말 센 장면이었죠. 그리고 영화적으로도 이 구성상 클라이맥스이기 때문에 뭐 문희한테도 좀 감정을 터트려 보라라는 그런 식의 연기 디렉션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전까지 엄마랑 지내면서 이제 돈이 없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을 겪는 것들보다는 친구랑 헤어진다는 거, 젠 씨랑 헤어진다는 게 문희에게는 가장 슬픈 일이라는 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린 시절을 순수화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애들한테는 진짜 뭐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환경도 중요하고 애들이 다른 걱정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당시에 어린 시절에 애착을 맺는 어떤 인간관계라는 것을 어른들 잣대로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가? 그것을 뺏으면서 너는 이제 이 임시보호 가정 여기가 훨씬 더 좋은 환경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얘한테는 맞는 기준일까? 그런 질문을 좀 가져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지금 이모티콘님이 쓰신 마지막에 아동국 직원들이 찾아왔을 때 아동국 지원으로 다른 가정에 가는 것과 헨리 옆에 있는 것 중에 뭐가 더 문희에게 좋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희가 자라는 환경이 이상적인 환경은 아니지만 문희에겐 헨리와 친구들이 소중한 의미일 텐데 그들과 멀어진다는 부분에서 뭐가 더 문희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일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결정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쓰러지는 나무가 없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다 곧게 자라야만 하는 그게 옳다고 가정하는 어떤 가치관이 될 것 같고 사실 여러 모양으로 쓰러져 있는 나무들도 베내거나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 나를 쓰러진 채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이들이 가진 것보다 아이들이 어떤 애착을 갖고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말도 맞지만 이 영화에서 보면 맨 처음 시작이 스쿠티와 문희를 막 부르고 달려가가지고 퓨처랜드에 새 차가 들어왔대. 그러고 나서는 달려가서 셋이서 막 침을 뱉죠. 근데 그게 이 아이들에게는 놀이터도 따로 없고 놀이터를 해봤자 바비가 계속 내려오라고 하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놀거나 아니면은 아이스크림 먹으러 먼 길을 걸어가가지고 구걸해서 아이스크림을 나눠서 먹거나 그런 거 외에는 놀거리도 별로 없는 아이들인데 새 차가 들어왔으면은 이들이 와가지고 신고식을 벌이면서 뭔가 시끌벅적한 이벤트가 생기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젠 씨 할머니가 세차를 해라 닦아라 라고 했더니 애들이 그걸 너무 신나게 닦고 있으니까 젠 씨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니들 지금 놀라고 그거 닦으라는 거 아니야? 일하라고 닦으라는 거야 라고 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일할 거리도 없고 놀 거리도 없기 때문에 그게 일이 됐든 놀이가 됐든 너무 신나는 거죠. 돌려 말하자면 애들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영화 초반에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기프트샵이라든가 여러 플로리다에 실제로 있는 건물들 중에 과일들이 막 쌓여 있고 Take some home이라고 집으로 좀 가져가세요라고 쓰여 있는 벽 앞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스쿠티와 무늬가 좀 힘이 빠진 모습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상징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죠. 아주 햇살과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풍족한 풍성한 플로리다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아무것도 일할 거리도 놀 거리도 가져갈 거리도 없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들은 계속 놀이를 발명하잖아요. 뭔가 막
게임이 주어져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막 선풍기에다가 막 입 벌리고 소리 내면서 놀고 뭐 차에 침뱉으면서 노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막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놀고 다양한 식으로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놀이를 발명하면서 지내는데 그게 한국과는 굉장히 다른 환경이긴 하지만 플로리다처럼 진짜 땅이 넓고 공간이 광대한 곳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장소가 정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이 아이스크림 하나 녹기 전에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 공간들이라는 게 정말 모두가 소비를 하거나 생산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허락되지 않는 공간인 거죠. 뭐 디즈니랜드는 그거의 어떤 최고봉으로서 돈을 정말 많이 쓰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뭐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 뭐 기념품샵 하나 다 소비자로서 돈을 써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들로 채워진 그런 공간 속에서 정말 아이들은 갈 곳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자꾸 우리의 현실을 대비해 보게 되는데 이 코로나의 시국 속에 학교도 지금 등교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진짜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뭐 놀이터 같은 게 도시 속에서 진짜 좁은 공간에서 만들어져도 거기에 우리 아파트 아이들이 아니라 막 다른 빌라 아이들이 와서 노는 것을 고깝게 보는 어른들이 있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텔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이벤트 중에 하나는 싸움 구경 아니면 불 구경 이런 거였죠. 그게 뭔가 재미있고 신이 나는 이벤트, 물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주차장에서 막 차에 치고 그리고 막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고 그런 장면들이라든가 저 멀리서 막 콘도에 불이 나가지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막 나와서 보는데 물론 불 구경은 우리도 지나가다가 옆에 불이 나면 신기해하면서 보기는 하겠지만 아이들이 뭔가를 보고 즐길 환경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다 최고급으로 몰려있다는 디즈니 월드 바로 옆에 사는 아이들의 생태계가 그런 식으로 꾸려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응? 아, 네. 헤일리 님께서 우리가 실제 사회에서 헤일리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작가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처음 영화를 봤을 때는 저에게 아주 충격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문희가 들어갔을 때 방 안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 엄마 진짜 무책임하고 아무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계속 더 능가하게 보여주는 헤일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혀를 내두르다가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로 영화를 봤더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헤일리가 어떻게든 노력했던 거,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유지시키려고 이리저리 노력했지만 많이 지쳐 있다는 게 느껴졌던 거, 이런 걸 보면서 헤일리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저는 헤일리에 대해서 영화 중간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We are disgraced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하층민이고 집도 없이 이렇게 모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지키고 싶은 존엄의 최저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주변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침해되어 들어오는 거죠. 점점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헤일리가 젠 씨의 생일을 맞아서 무늬와 젠 씨를 데리고 차도 없는데 히치하이킹을 해서 먼 곳까지 가서는 거기서 불꽃놀이를 바라보고 그리고 조그만 컵케이크에다가 촛불을 붙여서 젠 씨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노래를 불러줍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헤일리가 그레이스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몇 달러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딸이 아닌 자신의 딸의 친구인 젠 씨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게 아주 저는 좋았어요. 헤일리를 미워할 수 없게 만드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헤일리가 되게 돈이 없어서 힘든 와중에 그래도 애슐리랑 같이 약간 파티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사 먹기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를 막 팩트만 떼어놓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비난을 하려고 들면 아니 그렇게 돈이 없어서 매춘까지 할 정도면서 뭐 파티 갈 돈은 있었어? 뭐 춤추러는 다녔어? 이렇게 비난하기는 되게 쉽잖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굉장한 선입견인 것 같아요. 어떤 경제 상황에 있는 사람이건 정말 먹고 사는 생계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고 그런 것이 보장되는 게 인간다움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도 음악을 듣고 싶을 수 있고 뭐 다른 사람들 친구들을 만나러 가서 춤을 추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어떤 허황된 꿈인 것처럼 취급하고 너는 쓸데없는 짓을 했어라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인간성의 어떤 일면이라는 거를 알아주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그 작은 생일 케이크 그것도 문희 생일이 아니라 젠씨 생일이었잖아요. 내 딸의 생일에 친구를 불러서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딸 친구 생일을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되게 그 멀리까지 히치하이크를 해서 가는 그리고 잠깐 불꽃놀이를 자기들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보는 것도 아니고 곁에서 껴서 보는 그런 것일지언정 그런 어떤 의식 그게 바로 셀러브레이션인 거죠. 인생에서 어떤 그런 식으로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사람은 얼마나 그런 걸 원하는가 그거를 추구하는 면이 헤일리에게는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이제 주변에 우리가 헤일리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라고 질문을 해주신다면 저는 제시 할머니 같은 태도가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막 특별하게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공경에 처해서 뭔가 하룻밤 잠잘 곳이 없을 때 내 손녀 친구 집이니까 매트리스 하나 정도 깔아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밥 먹는 거니까 숟가락 하나 놔주겠다. 하지만 매일 재워줄 수는 없어. 이렇게 선을 긋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 할머니 집에도 갔을 때 보면은 되게 터무니없는 가전기기가 하나 있죠. 그 칠면조 요리하는 전기밥솥 같은 거 엄청 커다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문희도 할머니 뭐 1달러면 과자 사 먹는데요. 이건 헤일리가 한 말이었나? 1달러면 과자 사 먹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삶에는 우리가 모두 필요에 의해서만 구분할 수 없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누구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다 각자가 중요시하는 부분이고 그런 어떤 잉여로움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그 칠면조 요리기 터키 로스터로 나왔던 거요. 그 칠면조 요리기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무늬와 헤일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젠 씨와 할머니 그리고 젠 씨의 동생이 살고 있는 공간은 풍기는 아우라가 정말 달랐던 것 같아요. 같은 규격의 모텔 방이긴 하지만 그 모텔 방에서도 지금 이 헤일리는 젠 씨의 할머니보다 좀 더 어떤 경험도 적을 테고 그리고 아직 서툴고 더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내 삶의 가능성이 많은데 차단된 것에 대한 울분도 더 클 텐데 그 할머니가 그 아이들과 함께 때로는 무늬와 헤일리에게도 곁을 내어주면서 그런 넓은 품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또 다른 내공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도 참 보기가 마음은 좋았지만 질문처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에는 저는 신고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바비 같은 네, 느낌으로 신고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신고를 네.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헤일리의 이웃이지만 무니의 이웃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무니가 그 가족에서 더 약자기 때문에 무니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어른들에게는 공유해야 될 책임인 거죠. 미국은 넓은데 플로리다 디즈니랜드 주변 모텔에 모이게 된 사람들은 어떤 연유로 모이게 된 걸까요? 또 빵을 나눠주는 차가 정기적으로 오는 것 같던데 그런 점을 보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주정부나 단체 등에서 알고 있다는 것일 텐데 신고가 들어오거나 범죄가 생겼을 때만 들여다보러 오는 게 애석하네요. 네, 정말 애석해요. 그런 부분이 네, 있죠. 근데 어느 사회나 진짜 빈틈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극빈층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음식 나눠주는 그런 곳들이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사연은 살짝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문희가 이제 젠씨 처음 이사 왔을 때 데리고 다니면서 막 소개해 주잖아요. 우리 모텔에 사는 이 방에는 뭐 어떤 아줌마가 살고 있고 뭐 이 방에는 어떤 아저씨가 살고 있는데 뭐 전쟁에서 다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이 아줌마는 지저스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고 네. 그런 식으로 막 딥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아이들의 시선으로 훑듯이 살짝살짝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쿠바에서 온 걸로 추측되는 이웃이 헤일리를 안아주는 장면이 좋았어요. 그 세탁실 중년 여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딘가에 기댈 곳이 없었던 헤일리를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네, 우리가 사회 보장 제도도 필요하고 안전망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필요하지만 저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정말 실존하는 이웃들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사람이 막다른 곳에 막 부딪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게 너무 다른 결과를 낳는 것 같거든요. 근데 헤일리와 애슐리의 우정이 깨진 게 그런 면에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 맞아요. 같고요. 그건 정말 중요한 그물망이었는데 그게 깨져버렸었죠. 아, 그리고 아까 젠 씨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게 저는 또 다른 의미로도 좋았던 게 약간 뜬금없는 얘기지만 저는 예전에는 길 가다가 콘크리트 사이에 민들레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민들레가 자라서 꽃을 피우면은 처음에는 아, 대견하다. 이런 데 사이에서도 꽃을 피웠구나 싶었는데 제가 이제 20대 후반 30대 힘들게 사회생활을 할 때 그 민들레를 또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짜증이 났었어요. 왜 저렇게 척박하고 살기도 힘든 자리에 굳이 거기서 비집고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거야?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그래서 민들레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화가 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이를 더 먹고 40대가 넘어가면서 40대가 되기 전부터 그런 민들레를 보면은 그냥 그것은 자연의 섭리구나. 온갖 척박한 곳에서도 민들레는 죄가 없죠. 씨앗이 떨어지고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도 삶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곳곳에 아,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사나 하는 곳에서 사람이 살고 심지어 애들이 태어나죠.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 너도 참 힘들겠다. 참 세상은 살 가치가 없는 곳이야가 아니라 젠 씨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은 네가 세상의 옴을 기뻐하고 축하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더라도 나는 인생이 살아봄직하다고 생각하고 네가 온 것은 축하해 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 더더욱 그 장면이 인상에 많이 남았습니다. 네. 문희가 나중에 컸을 때 불법이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서 키워준 엄마가 기억에 남을지 엄마와의 추억이 남을지 작가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문희가 우리가 본 것처럼 자라난다면 그 아이의 어떤 품성 같은 걸 잃지 않고 잘 자란다면 저는 엄마가 어떤 궁지에 몰려서 했던 그 선택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이런 짓을 했으니까 나쁜 엄마야. 난 엄마 미워가 아니라 그 당시의 엄마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엄마와의 어떤 추억 같은 거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문희도 엄마가 자기를 진짜 사랑한다는 거는 알지 않았을까요? 그건 우리한테도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이 능력치가 모자랄 뿐이지 어떤 마음이 모자란다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이에게도 충분히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인생의 어느 시기까지는 엄마와의 추억이 훨씬 크게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런 파탄 같은 게 일어나기 직전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엄마와 문희가 들판에 가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장면 있죠. 그런 거를 아주 크게 문희는 간직하게 되지 않았을까? 아주 한동안은 엄마랑 같이 있을 때 그래 그럴 때도 있었지. 엄마랑 레스토랑에 가서 이것저것을 막 시켜서 트림하고 놀았는데 그때가 정말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 등등 어린 시절 그리고 좀 더 아직 어린 성년의 경우에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문이 또한 어떤 생명을 책임져야 된다거나 아니면 팍팍한 삶의 현실 속에서 분투하면서 뭔가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좌절하고 이런 경험을 할 때 이 엄마가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도 고작 나이가 몇 살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내가 지금 그 나이가 되고 보니 엄마는 그랬겠구나 라고 하는 이해 폭이 점점점 달라지고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복합적으로 근데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선우 씨가 제안한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문희는 결국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내내 헤일리와 문희의 가족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니 헤일리는 계속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작정 헤일리의 행동을 비난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지금 이 말씀 해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네. 혹시 영화 처음 보신 건가요? 그러면은 오늘 처음 한 번 보신 거죠.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헤일리에 대한 생각이 더 복잡해져요. 네, 다시 한번 언젠가 까먹었을 때쯤에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전반적으로 미국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다룬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고요. 이 영화를 보면은 정말 선악이 분명하게 나눠지지 않잖아요. 나쁜 사람이 선명하게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긴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끝까지 보여주진 않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 보이지 않는 악역은 정말 자본주의고 미국 사회인 것 같아요. 네, 보이는 악역은 소아성애자랑 그 성매매하는 놈. 그쵸. 네. 근데 또 그 어떤 그쵸 성매매는 이루어진 거니까 그건 충분히 나쁘지만 근데 또 그런 선택을 한 헤일리가 무조건 피해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헤일리의 어떤 성매매 사실에 대해서 보비라든가 애슐리는 또 이거를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갈등 구조 대립 관계가 선이 딱 나눠지기보다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모든 것의 끝판왕으로 악역은 자본주의 사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던 형제가 화상을 입게 된 그 신문 기사를 봤을 때는 아유 진짜 이 엄마는 뭐 책임도 없고 막 비난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내용의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모르니까 엄마가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폭력을 입었는지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근데 그것을 한 2시간 가까운 영화로 우리 앞에 어떤 이야기를 쫙 펼쳐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분처럼 불법적인 행동을 계속하게 하게 되지만 무작정 헤일리의 행동을 비난할 수 없다고 느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신문 기사의 몇 줄을 영화로 펼쳐냈을 때 갖게 되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지금 예정된 시간은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혹시 좀 더 얘기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거나 이거는 꼭 한번 질문을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올려주시면 보고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요새 온라인 북토크나 이런 GV 같은 걸 하면서 슬쩍 재미를 붙이고 있는데요. 이게 저도 어디 가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생각하면 질문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토크가 제대로 안 들리고 손을 이제 들려고 생각하면은 심장이 두근거리기부터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고개 많이들 끄덕이시는데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편안하게 알려주시면은 저희도 근데 정말 점잖으신 분들이세요. 네, 그리고 맞춤법도 다 맞으시고요. 맞아요. 띄어쓰기도 잘 맞고 크크크라던가 원래 이런 개드립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도 없이 완결된 문장을 구사하시는 굉장히 지적인 수준이 높으신 관객분들 같아요. 그러게요. 하지만 마지막 질문은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 네, 이미 많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네, 김하나 작가님 마지막으로 뭔가 정리하는 이야기 하나 하시겠어요? 오늘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를 못했었는데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고 그곳이 인천이고 그리고 그에 맞는 영화를 선정하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그 인천이 갖고 있는 어떤 색깔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저희가 GV를 하러 들어오기 직전에 인천 주민 한 분을 만나가지고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꽤 역사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문득 인천이 갖고 있는 어떤 색깔이 다양한 많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아주 오래된 어떤 주거지이기도 하지만 뭔가 살짝은 부유하거나 들떠있는 느낌 같은 것도 있는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도시인데 그것이 어떤 인천의 색깔을 형성하지 않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디아스포라 영화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플로리다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퍼플님께서 책이라우 서사함 화이팅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계기로 인천에 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어떤 지역이 갖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환기해 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너무 좋은 기회로 영화 선정부터 저희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영화를 놓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지 정해달라 해서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골라왔던 거고요. 이전의 시대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의 국가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였다면 지금 2020년은 세계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국가에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 이방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좀 바라보고자 했던 그런 어떤 경제적인 소외 내지는 정말 아이들에 대한 어떤 방임이나 학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사회의 어떤 빈틈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울타리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영화 한 편을 통해서 누군가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뉴스에 한 줄로 요약된 삶에 대해서는 쉽게 평가 내리고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헤일리나 무니의 삶을 통해서 그걸 바라볼 때는 되게 결론이 한마디로 나지지 않고 복잡해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영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마법인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다 어렵겠지만 특히 극빈층 그리고 어린이들, 취약한 여성들의 삶은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에게 또 어떤 존재가 되어 줄 수 있을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당장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내 친구들, 주변의 자영업자 이웃들부터도 우리가 어떻게 대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모티콘님께서 민들레에게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타인의 삶을 평가하고 말 얹기가 너무 쉽지만 사실 누구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지 바로 이겁니다. 네. 방금 정확히 얘기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것에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단언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우리가 함께 이 영화를 본 여러분들은 단언 앞에서 좀 더 머뭇거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돌틈에서 피어나는 민들레나 무늬가 얘기하는 쓰러져 있지만 자라나는 나무처럼 그렇게 서로를 좀 바라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무는 다 꼿꼿하게 자라야지 이게 무슨 나무야 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돌틈에서 왜 꽃이 피고 난리야 이게 아니라 쓰러진 채로도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해주는 그런 시선, 그런 시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나님님이 지금 마지막에 들어오셨어요. 지금 들어오셨는데 뭔가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지 않을까 싶었지만 올라오질 않아서 끝내도 되나 이런 마음이 지금 예정된 시간을 네. 3분 오버했는데 네. 나님이 지금 들어오셔서 저희가 네. 굉장히 신경이 씁니다. 나님 뭐라고 그냥 인사말이라도 하나 네, 해주시겠어요? 한 번만 해주시면 저희가 마음 편히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주문 나님은 같은 침묵이 흐르고 주목받고 싶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은 점점 쫄린다고 이제 딱 음, 엔터 누르는 순간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뻘쭘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님 적어주셨어. 패스워드 지금 하셨다고. 세상에 1시간 3분 지났는데 지금 하셨다고. 속상하네요. 네. 나님 지금 해줄 말씀 있으실까요? 근데 되게 재밌네요. 뭔가 저희는 음성으로 말을 하는데 답이 이렇게 문자로 오니까 뭔가 21세기죠. 네 재밌네요. 이렇게 네. 모든 이목이 나님께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님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이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진 네, 그래서 상태에서 좀 끝을 기다리고 내게 됐네요. 싶은가 봐요. 지금 뭔가를 열심히 쓰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쓰고 그렇지 않을까 계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싶지만, 지금. 네, 한 분은 아니고 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또 이제 거의 끝났어. 나가려고 그러는데 계시는. 조금 기다리고 있어. 이런 거를 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정해진 시간이 끝났으니까 나님께는 안타깝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손발에 땀이 많은 편인데 지금
이 장갑 안에 자르면 물이 막 줄줄 떨어질 정도로 흥건하게 땀이 고였습니다. 네, 저희 손을 이제 해방시켜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